체념한 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체념했어요, 지금 사실. 예,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김광규님 그분 있잖아요. 그분도 이제 최근에 이제 집 때문에 육중환님이랑 집을 못 산 걸로 이제 막 갈렸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수상소감에. 맞습니다. 5년 전에는 서울 집을 살 수 있었던 돈이 지금은 경기도 전세금 내기도 약간 버거워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부동산을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체념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체념한 당신이 하지만 놓치고 있는 이급지 아파트의 비밀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책을 써봤습니다. 특히나 빌라 같은 경우는 더 이제 매수세가 더 많이 죽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공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 재개발을 노리고 있는 곳은 특히나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실거래 신고 후에 취소한 아파트 단지들이 요즘 많이 뉴스에 장식을 하고 있어요. 2건 중에 1건이 신고가였다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시고 또 상승률이 좀 낮아졌다는 뉴스도 있죠. 또 양도세 한시 면제로 이제 일정 부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면도 있고요. 6월 달부터 한시 면제가 폐지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거래량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10%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안 좋고 이제 어두운 뉴스만 있는 건 아니고 한편으로 입지가 좋은 압구정이나 목동 재건축은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압구정 같은 경우 조합 설립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고요. 목동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이렇게 해서 통과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훈풍이 좀 불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다 안 좋다, 뭐 다 좋다 이건 아니고. 그럼 케이스 바이 상황에 케이스고 따라서. 그렇죠. 상황에 따라 다르고 물건에 따라 다르고 수요자에 따라 다른 거죠. 저도 미래를 딱 찝어드리면 참 좋겠는데 미래를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과거에 대한 분석이 좀 되면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는 있으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일단 아시다시피 2008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는 하락장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2013년 하반기부터 2017년 봄까지가 완만하게 조금씩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현재까지 이제 폭등세를 이제 엄청나게 초래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재밌는 게 폭등이 이렇게 쫙쫙 계속 올라갔느냐? 그렇진 않아요. 잠깐 이제 뭐 KB 시세 같은 걸 보시면 폭등이 잠깐 이렇게 쭉 되다가 멈춰지거든요. 했다가 멈추고 했다가 멈추는데 이 멈춰지는 시점이 3번이 나와요. 언제입니까? 3번의 큰 대형 대책이 있었거든요. 2017년도에 8.2 대책, 2018년도에 9.13 대책, 2019년도에 1.16 대책이 있는데 그때 매수 심리가 확 죽으면서 쭉 올라가던 차트가 갑자기 딱 고꾸라들기 시작을 해요. 점점 이렇게 매수세가 쭉 올라가다가 딱 멈추고 이렇게 3번을 하고 3번 꺾였으니까 결국은 4번 폭등을 한 거죠. 폭등하다 꺾이고 폭등하다 꺾이고 폭등하다 꺾이고 지금 또 폭등하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폭등기를 4개로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이유가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개인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많은 분들이 2016년도에도 금리 상승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금리 상승이 임박했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사실 지금 역대 최저금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상황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걸 상당히 낮춰줘요. 2008년 2분기 때 164.8%라고 해서 최고점을 딱 찍었고 가장 부담이 됐던 자리였고요. 2008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담 지수가 점점 낮아진 거죠. 저금리 기조를 또 중시 여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 또 증가가 돼요. 그죠? 돈이 막 시장이 막 풀리게 되면 이 풀린 돈이 자연스럽게 어딘가 실물 자산으로 투자가 되거든요. 대표적인 실물 자산 중에서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곳 어딜까요? 부동산.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많이 쏠리게 된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정권이 잡았어도 17년도에는 약간 우상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죠. 정책 부작용이 있는데 이게 영향을 좀 미쳤기 때문에 원래는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었는데 이게 폭등이 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정책 부작용은 크게 아까 말씀드린 3개의 대책만 말씀드릴게요. 현재까지 총 25개의 대책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거 다 아시나요? 저도 잘 모르는 게 되게 많은데 몰라요, 저도. 예, 국토부 장관님은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무사들도 이제 양포 세무사라고 아세요? 양도세 포기하는. 그렇죠. 양도세를 포기하겠다. 난 양도세는 계산이 안 된다. 이러신 분들도 있을 정도로 힘든데 어쨌든 정책에서 크게 이제 17년 8.2 대책과 18년 9.13 대책, 19년 1.16 대책 3가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상당히 좋아요. 그 중에서 8.2 대책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를 굉장히 장려를 많이 했습니다. 등록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임대사업자가 38만이 넘어가요. 가구가.
그래서 평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대사업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출애되는 물건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임대사업을 많이 하면 그 물건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팔 수가 묶이는 거죠. 묶이는 거면 묶이는 매물이 많을수록 이게 시장에 나오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적으니까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도 있었고요. 파리 대책에서 또 투기과열지구는 100% 가점제,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75% 가점제로 확 25%씩 높여주다 보니까 가점이 힘든 분들은 이제 집을 사는 쪽으로 전향을 하셨고, 이제 18년도 9.13 대책에서는 1주택자는 청약이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다 자연스럽게 이제 주택 구매로 넘어가거든요. 116 대책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제한이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2019년도 재작년이죠, 말. 그때 이제 KB 시세 기준으로 9억 밑은 40%밖에 안 되고요. 9억에서 15억까지는 20%밖에 안 되고, 15억을 초과하면 대출이 제로잖아요. 그렇죠. 대출이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15억 넘는 집을 대출 없이 어떻게 사냐. 이제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한창 그랬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대출이 안 되면 집 사기 힘들다는 생각도 하지만 지금 집을 못 사면 앞으로도 못 산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결국 영끌에서 뭘 하죠? 패닉 바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점점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막 막아놔가지고 지금 은마 아파트는 79년생이고 잠실주공 5단지는 78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이가 좀 있죠, 그분들이. 그죠? 맞네요. 예, 그분들 연세가 좀 되시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으면 재건축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이제 배관도 노후하고 외관도 살기가 좀 불편해서 이런 분도 정책 부작용이라고 봐야겠죠. 이번 상승장의 최종 상승 공식. 이게 예.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값이 그러니까 한 방에 쭉 올랐다 쭉 떨어졌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요즘 비트코인 하시나요? 예, 일론 머스크 이야기 나온 다음에 갑자기 비트코인이 막 6천만 원까지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주식도 이렇게 급등락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집값이 정체됐다가 상승 턴했다가 폭등했다가 이제 대책 나오면 다시 잠깐 소강 상태로 접어들다가 잠깐 완만해졌다가 다시 또 분위기 턴하고 다시 또 올라갔다가 상승했다 급등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분위기 전환 후 상승 후 폭등, 그 다음에 정부 정책 세 번에 82, 913, 116, 그 다음 소강 상태가 일어나고 분위기가 또 전환되고 상승하다가 또 폭등, 또 정부 정책, 소강 상태, 분위기 전환 계속 반복이에요. 현재 상황. 상승장의 이런 공식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정책 부작용이랑 저금리 유동성으로 인해서 집값이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정부가 강한 정책을 내밀면 이제 매수세가 탁 꺾여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률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지금 사는 거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급매물로 잡은 분들이 또 결국은 돈을 벌어요. 왜? 이제 분위기가 지금은 꺾이지만 나중에 다시 또 올라가거든요. 정책 부작용 때문에. 또 저금리 유동성 때문에.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종 상승 공식은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사이클은 뭡니까? 앞으로의 사이클은 지금은 폭등 중이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도 폭등 중이에요. 왜냐하면 KB 시세 기준으로 지난달 1월 달에 1.6%인가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1%면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복리라고 계산을 하면 한 달에 1%면 1년이면 12%지만 복리로 계산하면 한 15%가 넘어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1.6%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폭등 중이기 때문에 지금이 사폭등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기다? 폭등의 폭등 사기. 뭐 1기, 2기, 3기, 4기 하면 약간 말이 웃기긴 한데 좀 아무래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편하게 그렇게 쓴 겁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그럼 이 폭등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폭등이 언제 끝날까를 예측하는 건 사실 제 소관은 좀 아닌데요. 네. 아무래도 올해와 내년만큼은 다소 하락 추세로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공급 물량 자체가 올해와 내년은 굉장히 적고요. 미국 연준 그 파월 의장 있잖아요. 그분이 한동안 저금리 기조가 바뀔 일은 없다 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공급 부족이 올해와 내년에 심화된다면 지금 상당히 집값이 높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굉장히 오버슈팅 구간이지만 하지만 올해와 내년에 그렇게 급하게 떨어질 일은 좀 없어 보여요. 그렇다고 올해 갑자기 급등을 계속 하느냐? 그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계속 급등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쨌든 좀 오를 것 같긴 해요. 올해 내년에. 급격한 폭등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떨어질 일은 좀 없어 보인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주택자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집을 사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점이죠.
가점.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당연히 무주택 유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점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그렇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특공을 쓸 수 있으면 또 괜찮은데 자녀가 많아서 신혼특공을 쓴다거나 뭐 다양한 생애 최초 특공을 통해서 뭐 부양 가족이 있다거나 이렇게 쓰면 되는데 뭐 네. 다자녀 가구 네. 이거 저거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무주택자분들이 한 채를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산다라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분들도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돈이 없으면 시드머니를 모아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동의는 하는데 근데 1억까지 모으기는 사실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50만 원을 번다 라고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을 저금을 한다고 쳐도 1년에 1200이잖아요. 제 친구가 또 이런 말을 또 얼마 전에 했어요. 야, 너 내가 진짜 돈이 있으면 나도 투자를 할 텐데 말이야. 그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투자가 물론 이제 돈이 많으면 투자할 곳이 많지만 돈이 없어도 투자할 곳은 있다.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해서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지방 중심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투자금 5천만 원 미만으로 이제 한 9군데 정도를 찾아봤거든요. 또 최근에 또 공시지가 3억 미만 있잖아요. 지방에 3억 미만인 경우 지방이라고 하면 보통 서울과 수도권의 읍면이 아닌 곳 있고요. 두 번째는 광역시, 세 번째는 세종시. 이 세 군데에 포함되지 않는 게 지방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 세 군데에 포함되지 않는 곳에 공시가 3억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가 되고요. 공시가 1억이 안 되면 취득세가 낮게 나오죠. 네.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갭이 약간 적게 들어가면서 최근 상승률이 저조해서 리스크가 좀 적은 그런 하지만 최근에 인근의 시세를 많이 타고 있는데 그 단지는 아직 시세를 많이 안 탔다. 그리고 인근의 호재가 좀 터질 것 같다. 이런 거를 면밀히 찾아보면 이제 투자금 5천만 원 밑으로도 괜찮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도 있군요. 지금 이 난리 속에서도. 서울은 없고요. 그러니까 서울은 뭐. 그거 서울은 자체가. 없을 것 같고 예, 뭐 지방 쪽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산 쪽도 최근 흐름을 많이 타고 있잖아요. 일산 쪽이나 아니면 일산은 수도권인데. 아니, 수도권이죠. 수도권이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시가 3억 미만 양도세 중과의 혜택은 못 받겠지만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은 또 사실 수도 있는 거고 뿐만 아니라 뭐 경기도 쪽으로 뭐 여주 같은 경우는 그다지 규제가 많이 없고요. 또는 뭐 최근에 많이 오른 곳이나 뭐 창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틈새 시장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런 데를 찾아보시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곳이 꽤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보통 찾기가 어려우니까 네. 이제 못 찾는다고 말을 하는 건데 저도 이제 굉장히 오래 찾았어요. 사람들이 소액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맞습니다. 맞죠? 많이들 관심 많으시죠? 돈 안 들이고 싶어. 네, 돈은 좀 적게 들었으면 좋겠고 손해는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안정성 있는 추천 단지를 좀 제가 좀 찾으려고 해봤는데 한 번은 이제 붓카페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다가 소액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 저한테 이제 좋아요 눌러보시라고 한번 이제 눌러달라고 네. 한번 썼더니 그 추천지를 받는다는 글이 베스트 글이 됐어요. 베스트 2인가 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게 깜짝 놀랐는데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액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했고요. 하지만 또 제가 또 열심히 또 찾아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다. 다만 찾는데 좀 오래 걸린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딘지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개인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난번에 왔던 그 게스트분들도 그 차트 설명해 주시고 막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저도 이제 차트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단지가 있어요. 이 단지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주변 단지들에 비해서 이 시세가 네. 많이 올랐나 적게 올랐나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비교적 인근과 시세가 이제 함께 가거든요. 보통 같은 지역에서 호재와 악재를 공유하면 보통 시세가 같이 가요. 5억에 3억인 집이 있으면 시간 지나면 10억에 6억 뭐 이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호재와 악재를 공유하는 경우. 근데 이 두 단지가 이렇게 벌어졌거나 너무 좁혀져 있으면 요걸 사야 되고 벌어져 있으면 요걸 사면 비교적 저평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 그다지 상승률이 저조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리스크가 상당히 적습니다. 오른 게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떨어뜨려서 팔질 않거든요. 그래서 하반 경직성이 좀 높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거 중심으로 지방에서도 찾아보시면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을 때 네이버 부동산에서 주로 찾으세요? 네, 저는 이제 다른 오늘 툴이라든지 뭐. 아니요, 네이버 부동산만 있으면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만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사용하시면 더
좋겠지만 네이버 부동산이 원래 9버전이 좀 더 좋긴 했는데 어쨌든 뭐 신버전도 괜찮아서 신버전만으로도 찾는 데는 좀 오래 걸리지만 단지를 보면서 이 단지가 현재 고점인지 저점인지라든지 아니면 당분간의 흐름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타이밍 잡는 게 저는 부동산에서 제일 어렵다고 보고요. 대세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보는 게 제일 어렵고요. 왜냐하면 세계 거시경제에 대해 잘 알아야 되고 시장이 어떻게 흐르는지 정책이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 계속 바뀌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급지가 오른 다음에 2급지가 언제 오를지 타이밍을 본다든지 인근 부동산에 비해서 이 단지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보는 거는 비교적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전체가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려는 집이 오를까 떨어질까 중심으로 보시면 좀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락장은 몇 년부터 보시나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하락장 같은 경우 이제 개인적으로 어려운 질문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이밍 재는 게 제일 어려운데 타이밍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안 드리는 건 약간 무책임해 보이고 너무 회피하는 것 같아서 많이 찾아봤고 알아봤는데 네. 고민을 해보니까 2025년 정도부터는 하락 추세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3기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을 하죠. 3기 신도시가 슬슬 입주를 시작하면서 수요가 약간 분산이 되죠. 3기 신도시가 또 꽤나 많아가지고 왕숙 6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산, 창릉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임대사업자 물량이 이제 시장에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18년도에 엄청 많았는데 2018년에서 8년 더하면 2026년이죠. 그러네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2026년에도 있지만 2025년 정도 말부터는 슬슬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2025년부터는 약간 리스크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이거 말고도 많은 이유가 있는데 세 번째 이유 같은 경우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어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근데 그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언젠가 정점을 찍겠죠. 그죠? 그게 2025년 정도면 충분히 찍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절대 인구도 또 감소를 해요. 2025년부터는 이제 절대 인구가 감소를 하는데 2019년 11월부터 한국인의 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는 아직도 늘고 있어요. 외국인이라든지 그렇죠. 뭐 외국인 아무래도 다문화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또 그런 분들이 또 그렇게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또 그런 분들 중에 부자들도 많고 서울 아파트를 많이 사시기도 하거든요. 영국, 중국 뭐. 그럼요. 이제 부자들은 더 부자인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분들 포함해서도 2025년부터는 절대 인구가 감소의 추세에 들어서니까 이런 거는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재건축 물량이 이제 환산될 거라고 봅니다. 재건축 물량. 그동안 재건축이 많이 막혀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마가 7, 9년생이고 자모가 7, 8년생이면 굉장히 나이가 많잖아요. 좀 노후된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슬슬 재건축 물량으로 환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자모랑 은마가를 얘기한 거는 그냥 오래된 아파트라는 거고 상징적인 그런 거고 그러니까 비교적 이런 것 중에서 추진 속도가 좀 빠른 곳들은 2025년 이후에는 슬슬 좀 분위기가 무드를 타고 입주 물량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금리인데요. 이제 금리가 이제 지금처럼 계속 낮아지긴 힘들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금리도 언젠가는 오르막 내리막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금리가 올라간다고 집값이 꼭 떨어지는 거는 역사적으로 아니긴 했어요.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05년부터 06년, 이제 07년, 08년 이렇게 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갔는데 그때 금리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가 오른다고 꼭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꼭 반비례는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금리가 오르는 것 자체가 집을 사는데 부담을 느끼는 데 있죠. 약간 망설이는 요인이 그렇죠. 망설이게 되죠. 왜냐하면 이자 부담도 커지니까.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집을 사기 꺼려지는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2025년부터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